안 움직이면 돼. 내가 오른손은 괜찮고 왼손은 자, 움직여. 들어갑니다. 자, 큐.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국민연합의 부대표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자유통일국민연합의 대표이신 신동춘 박사님을 모시고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그 전쟁에 대한 그 말씀해 주시는데, 큰 제목은 이제 전쟁과 혁명 이야기입니다. 사실 전쟁과 혁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또 상관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에서 보여진 시대의 하나의 또 변화, 또 전환점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시간 여기에 대해서 또 역사적인 관점을 갖고 신동춘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간간히 제가 또 문의할 거 문의하면서 같이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 박사님. 예. 네. 강석진 목사님, 부대표님 소개 말씀 감사드리고, 사실 좀 감개가 무량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유통일국민연합이 2016년 1월 14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파주의 그 통일전망대 임진각에 가서 발대식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자유통일국민연합 역사인문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약 한 100개 정도 찍어서 대단한 분량이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예, 뭐 많이들은 안 보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금년에 통일부에 사단법인 신청을 해서 이제 마침내 이제 10월 초에 인가가 나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6년 만에 산고 끝에 드디어 옥동자가 태어난 겁니다. 예, 왜 지난 뭐 이제까지 그러면 사단법인 신청을 안 했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사실 그 먼저 정권에서 자유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그 정부에 자유통일국민연합을 넣어도 안 될 것이다.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아마 그 판단은 옳았을 겁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윤석열 정부가 자유를 굉장히 뭐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유가 이제 하나의 우리나라 통일의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참 이게 뿌리가 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현상은 놀랍게도 옛날 청나라가 서구 열강의 아편 전쟁을 필두로 해서 무너져 내려갔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평가를 청나라가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데, 러시아가 요즘 그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원래 자기 나라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기 나라를 다시 되찾겠다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생각이 좀 틀린 겁니다. 근데 지금의 그 러시아의 그 뿌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됐던 말도 있어요. 예, 그 뭐 키예프 공국부터 하고 그다음에 모스크바 공국으로 발전하는데, 그렇죠. 뭐 옛날에 뭐 같은 나라라는 건 얼마든지 많지만 현재가 국가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지금 옛날로 따지면은 뭐 우리가 뭐 옛날 만주 다 북한 다 우리 고구려의 영토였고 발해 영토인데 지금 중국의 지금 실효적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홀로도모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1932년, 33년 사이에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약 300만 명이 굶어 죽은 사건입니다. 그 왜 그러냐? 그 이제 그때 소련이 식량이 부족하니까 우크라이나에 그 식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줬어요. 굶어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두고두고 원한을 갖고 그 원한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것은 세계적인 대참사였었죠. 어떤 자료에 보니까 700만 명이 아사에서 죽었다는 그런 자료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몇 명이냐 하는 거는 많이 논란이 있는데 뭐 최소 300명이고 그 이상 죽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사실 유럽의 브레드 베스킷, 곡창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그 뭐 검은 바문이다 하는 말도 있고. 그렇죠. 빵바구니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땅이 검어요. 그러니까 땅이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밀이 엄청 많이 납니다. 유럽에 식량을 공급하고, 이번에도 그 식량을 뭐 세계 그 주변 국가에 다 공급을 했는데, 전쟁이 나니까 배가 뜨질 못해서
그 이집트나 인근 국가들이 막 식량이 부족한 사태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제한적으로 그 우크라이나에 그 밀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 많은 지장을 받았어요. 밀가루 가격이 오르고 식용유 가격이 또 폭등을 하고 말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세계 식량을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러시아가 이걸 전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정치 안보적으로 부다페스트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1994년 12월 5일. 이게 이제 94년 하면 소련이 1990년, 91년 그때 망했어요. 됐죠. 예, 망해가지고 이제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소련의 핵무기, 네. 그 다음에 항공 우주 산업이 다 우크라이나 쪽에 있었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독립해도 이 핵무기 관리가 안 된다는 게 강대국의 생각이었는데 그 강대국이 이제 미국, 영국, 러시아 이제 3개국이 주로 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 세 개국에 대한 이 핵무기를 어떻게 처치하느냐 하는 문제로 가지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핵무기를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완전 예, 폐기하도록 한 것이었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대신에 그러면은 예, 우크라이나의 안보는 이 미국, 영국, 러시아가 보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안전 보장에 대한 그 각서를 써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2014년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이 부다페스트 조약의 양해각서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국제 간에 합의하는 문서에 의한 평화라는 것은 허구에 가득 찬 것이고 그렇죠. 사상도각이죠. 20세기 역사를 보더라도 각국 간에 맺어진 평화협정이 바로 그냥 사실 이게 전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이었더라고요. 그 히틀러가 영국의 챔벌린 수상을 불러가지고 맺은 협정이 1938년에 뮌헨 협정인데 이게 1년 만에 히틀러가 체코를 침공함으로써 그냥 무력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챔벌린 수상은 자기가 평화를 가져왔다고 영국 사람들한테 큰 소리를 쳤는데 얼마 있다가 정계에서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그 독재자의 말을 믿고 문서에 서명하는 지도자의 말로 대단히 어리석다. 우리도 뭐 북한하고 뭐 많은 서명을 했죠. 9.19 군사합의를 비롯해서 남북한 뭐 평화 원칙에 대해서 많이 했지만 다 지금 북한의 도발로 해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런 거에 목숨을 걸고 국민들한테 평화를 내가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아주 사기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평화 유지라는 것은 힘의 균형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지 네. 평화 협정이니 회의니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 그 무효한 것임이 이미 다 증명이 그렇습니다. 된 것으로 우리가 네. 알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청나라가 종이 호랑이로 판명이 됐다는데 이번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서 종이 호랑이로 드러났어요. 그 이제 물론 우크라이나가 지금 뒤에서 나토 국가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이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종이 호랑이라는 건 러시아 자체가 러시아의 군사력, 정치력, 이 전쟁을 지휘하는 그 능력이 형편없는 수준임이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물론 미국의 그 정찰 정보, 인공위성에서 시시각각으로 러시아 군대에 동향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다 주고 있어요. 이제 이게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지구의 저궤도에 위성을 벌써 수천 개를 쌓아 올려가지고 촘촘하게 지구의 어떤 곳이든지 간에 뭐 50cm, 뭐 1m 사이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지역이 사실 손바닥 보듯이 다 보니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상으로 전쟁 상황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무슨 뜬구름 잡기로 적이 어디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군을 몰고 가서 저 넓은 들판에서 전쟁하는 그런 양상이 아니라 지금은 정보를 가지고 어디로 움직이고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 게 다 답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그렇게 제공을 한 건데 푸틴이 뭐 일론 머스크를 죽이겠다고 거품을 불었죠. 이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방의 그 무기가 이제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를 왜 도왔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토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그 옆에 있는 국가가 폴란드, 그 다음에 루마니아, 그 다음에 발트 3국, 그 다음에 그 가깝게 저쪽에 북해 바다에는 스칸디나비아 3국이 있죠. 이런 국가들이 직접 영향을 받고 그것이 또 무너지면 그 위에 뭐 헝가리, 체코, 뭐 수없는 나라들이 줄줄이 있는 거예요. 나토가 거의
거의 30개국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나토가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무기를 뒤에서 이제 지원을 하면서 무기를 지원하면 우크라이나는 옛날에 전부 러시아제 무기만 썼잖아요. 소련제 무기만. 그러니까 무기를 갖다가 그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요원들이 와서 서방의 무기 사용법을 훈련시키고 이번에 그 다시 반격을 할 때 전부 도상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주도하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전쟁을 이기는데 우연은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무기의 그 게임 체인저들이 많이 나왔어요. 결국은 러시아가 없는 하이마스가 장거리포인데 이게 수백 킬로를 이 GPS를 통해서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이마스는 그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이제 터키에서 제공한 드론이 또 게임 체인저야. 그러니까 이번 그 네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그 전쟁 그 상태를 볼 것 같으면 이제 그 전쟁 양상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아주 다르죠. 옛날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평원에 전차들이 수천 대가 직결해서 뭐 100만 대군을 이끌고 싸웠다. 그렇게 해서는 그건 소모전이고 이제는 정확한 정보에 의한 드론이 몇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정찰할 수가 있어요. 전부 찍어가지고 적이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드론이 그러면 위치를 전부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뒤에 있는 그 G부에다가. 그러면 이제 정확한 장거리 포로다가 뭐 100km, 200km를 갖다 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주로 한 것이 러시아의 G부, 그다음에 군수물자가 있는 그 창고들, 무기고, 무기고, 뭐 그거를 먼저 타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병사들이 먹을 게 없는데 뭘 하겠어요? 탱크를 버리고 도주하고 항복하고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초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어떻게 말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젤렌스키가 도망가면 우리가 도망가는 망명지를 갖다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전 세계를 보내주겠다 그랬었죠. 이렇게 뭐 허언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젤렌스키가 강력하게 우리는 싸우겠다.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러시아가 2014년에 침공을 해서 차지한 크림반도, 돈바스 이 동부 지역을 다 탈환해서 전부 우리가 국토 수복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호응을 하고, 물론 우크라이나가 그동안에 갈치자 행보를 보인 건 사실이에요. 먼저 어떤 대통령은 친러 대통령이 돼가지고 젤렌스키 이전에 그 대통령들이 다 친러 인사들이 친러도 있고 이쪽 서방도 있었는데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서방이 굉장히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제 이거를 도와줄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했고, 그래서 그렇지만 젤렌스키가 코미디언 출신이지만 이번에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 리더십을 리더십이 뭐죠? 그 국방색 티, 반팔 티를 입고 전부 전 세계를 향해서 연설하고 무기를 달라고 호소를 하는 장면이 대단히 인상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황을 바꾼 몇 개가 있는데. 흑해 모스크바 함을 그 미사일로 공격을 해서 그냥 파괴를 시켜버렸어요. 푸틴이 여기서 이제 1차 멘붕이 왔고, 최근에 크림반도하고 러시아 본토를 연계하는 케르치 대교가 있어요. 이거를 폭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군수물자가 이제 못 오고 있어요. 못 와가지고 그 밑에 하나 남은 다리로 조그맣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한적으로밖에 안 되는데 요즘에 그 흑해 또 풍랑이나 굉장히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사실상 수송이 안 된다. 배로다가. 그러면 잘못하면 내년 봄이나 7월까지는 군수물자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양식도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이제 안 되면 굶어 죽죠.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로 러시아 본토에서 비행기로 크림반도에 수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비행기가 얼마나 그걸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요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그 휴대용 그 미사일인가요? 그거 갖고 뭐 다 떨어뜨리더라고요. 그 전쟁 초기에 그랬죠. 미국의 그 제블린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성 제블린이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그 잘 떨어뜨리면 그 옆에서 바로 탱크를 갖다 공격하면 탱크가 폭발해서 했으니까.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서방의 강력한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있었어요. 경제 제재에서 지금 반도체를 공급을 하니까 러시아가 주요 물자나 무기를 갖다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미사일 같은 게 다 그런 반도체가 되는 건데, 그다음에 서방의 금융망에서 전부 러시아를 차단시키고 접근을 못하게 했습니다. 금융 자산을 다 동결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푸틴은 아마 지금 독일을 유시해서 유럽의 전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스를 공급을 해가지고 내가 전쟁을 일으켜도
유럽이 지원을 못할 거다. 내가 유럽이 지원을 하면 내가 가스를 끊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럴 걸 믿었는데 이제 유럽 국가들이 야 우리가 가스 공급하도 얼어 죽어도 우리는 이제 러시아에 대항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일 거기에 타격을 입은 게 독일이죠. 독일에 사실 거기 메르켈 총리가 지난 16년 동안 하고 물러났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박수를 보냈는데 사실은 저는 이번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드러났죠.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부터 예. 원유와 가스 공급을 40%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 경제 자체가 러시아에 의존하는 구조고 러시아 전체 수입의 독일이 50%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너무나 의존적인데 나는 이게 역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사실 독일이 소련에 져가지고 스탈린그라드 이런 전투에서 져서 히틀러가 망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잊지 못하고 다시 러시아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비용 절감한다는 이유로 해서 한다. 굉장히 단견이고 어리석은 거라고 봅니다. 국가 간에는 경제 거래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이 중요한 건 정치적 문제, 이념 문제, 안보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굉장히 메르켈이나 독일 지도부들이 간과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는 푸틴이 말이죠. 21세기에 그래도 이 주권 국가가 다 세계 지도에 버젓이 존재하는데 백주에 말이죠. 러시아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그냥 2014년에 한 번 해서 일부 한 20%를 점령해서 재미를 보더니 이제는 아주 대놓고 우크라이나 전체를 자기 러시아의 영토로 만들겠다. 참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네, 그래서 보대적 서방 세계에서는 푸틴의 그 전쟁 도발을 명분 없는 전쟁이다. 예,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명분이 없다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자기 영토 같으면 평화를 해가지고 거래를 해서 그렇게 친교를 맺어 사는 게 맞지. 그거를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군대를 동원해서 싸움을 하게 되면 양쪽이 다 피해를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러시아가 지금 크림반도 대교를 폭파됐다고 해서 미사일을 80발, 90발을 쐈어요. 그거는 민가나 상가에 떨어져서 수많은 민간인들 피해가 나고 또 우크라이나가 또 가만히 있겠어요. 러시아에 지금 벨고드라고 해서 후방에 바로 국경지대에 공항을 다 이제 포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 이렇게 1대1로 가는 거니까 엄청난 피해가 나요. 복수의 복수. 이해는 이, 눈에는 인데 지금 전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도 이미 초토화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초토화 작전. 왜냐하면 상대방의 민간인 시설까지 다 파괴를 해야 거기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생산기지가 멸망을 해야 끝난다 이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전부 다 완전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제탕하면서 도살자죠. 푸틴이. 결국은 지금 더욱이 문제는 전쟁의 지휘관들, 현장 지휘관들이 전쟁을 지휘해야 되는데 푸틴이 크레물린에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직접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세계대전이 히틀러가 한 짓하고 똑같아요.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 때 참전을 해서 하사관인가로 참전했는데 자기가 전쟁의 천재를 믿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사령관들 얘기를 안 듣고 자기가 전부 했는데 그중에 패착이 예를 들어 보면 모스크바를 침공하는데 러시아를 북부, 중부, 남부 세 군데로 나눠서 했어요. 병력 분산이 돼서 일단 집중력이 없어지고 그래서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진격을 빨리 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점령을 했었으면은 전쟁이 독일이 이길 수도 있었다 얘기를 하는데 자기 과신이 결국 이제 망조를 자초한 이제 히틀러는 뭐냐면 자기들 히틀러가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남쪽으로 가서 흑해 쪽 밑으로 카스피해 쪽으로 가서 거기 유전을 확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자원을 확보를 해서 소련을 먹겠다고 하는데 그게 패착이에요. 그는 이제 독일이 처음에 성공한 건 전격전이라고 했어요. 빠르게 공격해서 빨리 먹는 건데 진짜 그게 먹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련만은 이상하게 전격전을 못하고 질질 끌면서 겨울이 오니까 독일 병사들이 얼어 죽고 이질에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소련은 병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냥
전후의 시체를 얹거나 뭐 그렇게 진격을 하니까 독일이 당할 수가 없었다. 예, 하여간 푸틴이 완전히 패착을 범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세요. 러시아 탱크가 강을 건너다가 완전히 이렇게 이걸 돈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참하게 지금 탑이 다 날아가 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밀 타격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그냥 드론 공격 이런 걸로 해서 이게 이제 러시아 군대의 지금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러시아 수뇌부가 완전히 부패했어요. 그 장갑차나 이런데 그 고무바퀴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미슐랭 타이어가 가장 튼튼하고 그거로 원래 이제 제품을 써야 되는데 중국산을 갖다가 대체로 사용을 하는데 중국산이 그 미슐랭 타이거의 가격의 17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럼 그 나머지 돈을 누가 먹었냐? 러시아의 군 장성들이 다 뇌물로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패하니까 밑에서 뭐 장군들을 못 믿으니까 그 장군의 지휘를 따르겠습니까? 안 되겠죠. 어느 그 영상 보니까요. 예, 예. 러시아 군인들이 쓰고 있는 철모가 예. 그냥 뻥뻥 다 뚫린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방탄복도 그냥 뭐 그래도 다 이게 좋은 물자를 다 빼가지고 팔아먹고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게 막 7, 80년 묵은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그 다음에 요즘에 신병들 모집해서 저 군복들 지급한 게 전부 맞지도 않고 완전히 뭐 방탄조끼도 형편없는 거가 드러나는데 정말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하고 했으나 이게 이제 그 뭐죠? 불에다가 기름에다가 불을 붙인 것이 됐어요. 결국 인근의 폴란드, 루마니아 등 국가의 긴장 상태를 유발하고 폴란드가 이번에 K방산을 대규모로 지금 수입을 한다고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뭐 우리 K방산이 이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투 때문에 주가 검증 이득을 굉장히 봤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그만큼 무기를 잘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에 대처해서 무기를 만드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보니까 우리는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독일이나 미국보다 훨씬 싸니까 그다음에 성능은 굉장히 좋아요.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박이 났고 그다음에 이런 나라들이 이제 폴란드는 아마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뭐 400만, 500만 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폴란드가 대단히 왜 그러냐면 폴란드가 2차 세계대전이나 역사를 통해서 러시아, 소련한테 가장 많이 당한 나라예요. 독일이 오면 독일한테 당하고 소련이 오면 소련한테 당해요. 어마어마. 그래서 폴란드가 2차 세계대 보면 연합군에 참여해서 아프리카 전선, 이태리 전선 이런 데 참여를 많이 했어요. 폴란드군이. 그 대단히 정말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는 이제 이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방위를 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각별한 그런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네, 폴란드가 물론 나토도 믿지만 믿을 거는 자기 나라밖에 없다. 결국은 자고책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활을 걸고 지금 하는 모습이 저는 아주 굉장히 감명 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 핀란드가 상당히 중립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이제 나토를 가입을 그냥 해버렸어요. 그 스위스도 가입한다고 그러죠, 나토. 스위스도 이렇게 되면 안전할 수가 없죠. 스위스가 언제까지나 중립국을 하면서 세계 금융 비밀 자금을 갖다 스위스에 예치해서 그 돈으로 먹고 사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스위스가 환영을 못 받습니다. 그거는 뭐 공산주의고 뭐건 불법적인 돈이건 다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는데 그런 명분이 안 되는 거예요. 스위스도 먹고 살 만큼 됐으면 이제는 그런 걸 관두고 서방 진영에 쓰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유엔이라는 게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러시아, 중국의 깡패 나라들이 어떻게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에요. 상임이사국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유엔이 무슨 작동을 하겠습니까? 상임이사국에서 네? 비토권을 발휘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관련되거나 북한 자기들의 동맹하고 관련된 나라들이 저지른 그 행패에 대해서는 전부 기권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이 무력화된 거고 미국은 현실주의로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승전국들이 모여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면 세계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거는 다 허구에 지났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소련이 공산주의 팽창 전략을 해서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유엔의 권능은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벌써 유엔이 작동한 건 없어요. 한 번도.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고립무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의 몰락이 이제 재촉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소련이 냉전 시대 때 오랫동안 미국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군사력만 쏟아 보니까 생활 물자도 없고 국민들은 그냥 굶어 죽을 판이고 어디서나 줄을 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련이 망해서 15개 공화국이 다 독립을 했잖아요. 이제 나중에 고르바초프 할 때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이제 한 번 망했는데 러시아가 또 그거를 옛날 소련 제국을 되찾겠다고 푸틴이 국민을 선동해서 하는 전쟁 때문에 이제는 러시아가 망하게 됐어요. 러시아가 영토가 넓고 국민들이 한 1억 5천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강 목사님하고 2018년에 러시아 갔을 때 느낀 게 있잖아요. 엄청 못 살아요. 우리보다 GDP가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GDP가 낮다고. 네, 비교가 안 되죠. 그 이제 러시아는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은 극히 축소되고 진짜 에너지를 싼 가격으로 겨우 공급할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처지가 될 겁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7개월 동안 수행을 하면서 재래식 무기가 지금 뭐 바닥이 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국민 소득이 뭐 GDP가 40%가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 뭐 미사일도 부족하고 탄약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란에서 수입한 그 드론 갖고 드론 가지고 지금 괴롭히고 있죠. 이제 러시아가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무기도 그렇고 무기는 다 우크라이나에 상납을 했고 탄약은 다 써서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독재자하고 독재 체제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민주국가는 전쟁을 안 일으켜요. 독재자가 국내의 그 불만을 잠재우고 대외적으로 침략을 함으로써 그 명분을 얻고 하면서 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독재자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결론은 푸틴, 시진핑,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베네수엘라의 그 있잖아 독재자.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죠. 이란의 그 하메니가 늙은 성직자예요.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뭐 데모가 지금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잖아요. 시리아의 아사드. 이 다 제거 대상입니다. 중국의 그 시진핑이가 3연임을 하면서 제일 강조한 게 대만을 이제 무력 통일하겠다 하는 게 자기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위기 상황을 갖다가 그것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 의도를 이미 준 게 아닌가. 그렇죠. 지금 시진핑이가 그 코로나 제로를 해가지고 중국 국내를 엄청나게 탄압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불만이 지금 극도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일부 이제 반란 조짐도 있는데 이거를 잠재우려고 또 대만을 갖다가 대외적으로 관심을 돌려가지고 말이죠. 독재자들이 하는 행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한번 그러면 우리가 국제 정치 역사를 한번 좀 잠깐 살펴보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우주, 인간, 문명 이런 것들이 말이죠. 물리, 생명, 과학의 영역이 있어요. 이거는 뭐 인간의 의지가 안 되는 거죠. 지구가 뭐 자전을 한다, 태양주위를 공전한다. 뭐 이런 것들은 권력 의지는 아닙니다. 그건 물리 법칙이고 또 창조의 질서죠. 그렇지, 창조의 질서고 동식물들이 뭐 800만 종이 있어서 살아간다. 다 우리가 뭐 어떤 그건 그 안에서의 그 지배 문제는 있겠지만 그 뭐 인간하고는 크게 인간의 그 권력욕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건데 동시에 인간과 인간 사이 또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지배와 권력이라는 또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게 있어요.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그걸 반복해 왔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벗어날 수가 없고 인간의 본성이 힘이 강해지면 인간이나 국가나 남을 지배하려는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없으면 되는데 힘이 있으면 일본 보세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해서 부국강병을 해서 국력이 엄청 세지니까 인근 국가를 다 집어먹는 거예요. 그게 또 서양의 영국 뭐 다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이에요. 다 제국주의죠, 그게. 그래서 역사는 이제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으로 지도와 역사가 변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화를 찾는다고 해서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강대국이 아니라면 연합해서 강대국을 물리칠 힘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힘을 더 강대국 그 나라보다 더 길러야 될 것이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사는 길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한번 보죠. 로마 제국도 뭐 서로마 제국은 몇백 년 동안 하다가 멸망했고, 400여 년 만에.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했으니까 꽤 오래됐지만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동로마 제국은 비잔틴, 콘스탄티노플에 비교적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게 몽고가 뭐 한때 강성했지만 결국
징기스칸이 죽으면서 쫙 빠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몽고 군대가 유럽에 사라졌는데 징기스칸이 죽었다는 거죠. 지금 그 몽골 제국의 역사가 한 200여 년 남짓 유지하다. 그렇죠. 예.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지금 뭐 문자가 안 남아져서 문서가 남아있는 게 없어요. 구전만 되지.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이 한 600년 동안 여기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결국은 제국이 갈갈이 찢어져서 서구 열강 앞에서 못 견디고 그냥 지금의 이제 터키로 됐죠. 대영 제국도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들이 다 독립을 해서 지금은 이제 진짜 호만 좀 잡는 그런 시기. 100여 년 좀, 예, 100여 년 전, 아니 100여 년 정도 대영 제국의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독일 제국이 또 히틀러가 해서 1차 독일이 1차 세계,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켜서 완전히 전범국이죠. 초토화가 됐는데 독일이 그런 그 범죄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이유는 독일 국민들이 강인하고 굉장히 부지런해요. 이건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쫄딱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의 제조업이라는 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예. 뭐 보세요, 우리나라. 예. 독일차 굴러다니는 거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소련, 중국이 아주 해독을 가진 공산주의의 제국이죠, 이게. 예. 그래서 소련은 망했잖아요. 러시아가 되는데 러시아가 또 한 번 소련이 되려고 하는데 그 시도는 결코 성공 못하고 중국이 지금 이제 대만을 뭐 침공을 한다고 시진핑이 떠들고 있는데 중국이 그렇게 되면 또 4분 5열 망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중국의 지금 산업이 급격히 몰락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중국 내에 투자했던 세계적인 그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인도라든지 다른 나라로 다들 지금 공장을 이전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아니 공동화가 이루어지죠. 다른 나라하고 무역을 해서 돈을 벌더니 그 돈을 말이죠 어디에 쓰냐면 다른 나라를 공산화하고 다른 나라를 중국의 손아귀에 넣는데 쓰는데 어느 누가 중국하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그래요. 디커플링은 거래를 끊는 것을 디커플링인데 중국이 그래가지고 이제 산업이 거의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하고 있고 중국의 이 중국 사람들이 뻥이 있어요. 뻥이 돈 좀 있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를 또 엄청나게 해서 지금 부동산이 완전히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 금융이 은행들이 다 망해서 부동산 때문에 중국이 내부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두 가지가 좀 제일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전쟁이 왜 이러냐 강대국은 약소국을 지배하려고 드는 거예요. 결국 이게 이제 공격과 방어의 문제인데 강대국이 가만히 좀 있어주면 뭐가 좋겠습니까? 전부 침략을 했어요. 역대적으로 보면. 그래서 인간의 그 죄성적인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꼭 그 시대마다 독재자들이 치료를 해갖고 그 평화를 깨고 지배하고 전쟁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인간의 뭐 성선설, 성악설이 있지만 인간도 좀 더 성악설에 가깝고 국가도 좀 더 성악설에 가깝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그나마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고 국가도 그러니까 이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 질서도 이 정글의 법칙에 거기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권력의 세계는 정글의 법칙이에요. 아프리카 정글에서 뭐 힘센 놈이 되는데 심지어 힘세다는 사자도 10% 정도 사냥의 성공률이 10%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사냥을 계속 일정 기간 못하면 굶어 죽어요. 사자가 굶어 죽는 거 상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도 영원히 강대하지 못하다는 점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국 뭐냐? 국력의 문제로 이제 결집이 됩니다. 국력은 지리적 위치도 좋아야 되고 산업 경제 수준이 있어야 돼요. 과학기술 능력, 인구도 꽤 많아야 됩니다. 인구가 적어서는 인구가 500만 되는 노르웨이가 절대로 강대국이 될 수는 없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문제가 뭐냐? 노령화 출산율 저하하는 것이 이제 인구가 결국 줄고 노쇠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 성장에 저해가 되고 있어요. 중국도 앞으로 그렇게 된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지금 위기예요. 이런 면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군사력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에너지가 요즘은 제일 중요해요. 에너지가 없으면 산업 생산이 안 되잖아요. 요즘은 이제 신산업 시대에 4차 혁명 시대에 이제는 반도체 그 칩이 이제는 그것이 그렇죠. 전기장보다 이제 더 중요한 하나의 이것이 이제 그 자원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량도 중요해요. 사실 유사시에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봤듯이 식량이 부족하면 이거 뭐 절단 안 하거든요. 지구에 지금 물이 자꾸 부족해요. 물이 기후 변화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문제. 기후가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그 더운 나라들이 뭐 어떻게 국력이 상승하기를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너무나 덥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정보, 또 소프트 파워, 또는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 정신이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다 뭉쳐서 국력이 되고 그 국력이 국가의 어떤 이 잠재력이나 그런 안보의 가장 기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이 패권 국가가 항상 있죠. 세계에 있는데 한 2위, 3위 되는 국가들이 이 패권 국가가 되려고 도전할 때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푸틴은 미국한테 바로 그런 거를 도전한 건 아니죠. 푸틴은 인구 국가를 먹고 유럽을 좀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유럽이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질서거든요. 결국 나토라는 게 미국이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이 또 그 도전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중국은 직접적으로 미국이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중국도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페르시아면 석유를 인도양하고 그쪽 그 말레카 해협을 거쳐서 남중국 해를 거쳐서 중국하고 도달하는데 그 수송로를 미국 함대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전부.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지. 언제든지 에너지가 끊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 유사시에는 원유 그 수송로가 차단되면 자기들이 완전히 산업이 망해버리잖아. 중국 자체가 망하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미국에 도전하면서 그거를 완전히 남중국해부터 해서 다 장악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냉전 시대 소련과 미국의 각주전에서 소련이 패망했잖아요. 소련이 뭐 워낙 그 미국의 생산량이 너무 좋아요. 경제가. 그러니까 소련이 견디질 못하고 결국은 망한 것이고 또 중국이 이제 미국에 도전하기 시작했잖아요. 미국은 이제 이걸 반중연대로 해서 중국 죽이기 하고 있는데 이거를 신냉전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러면 미국이 이제 슈퍼파워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중국 보고 하는 소리예요, 제가. 중국이 이제 돈 번 지 수십 년밖에 안 됐는데 100년 넘은 미국한테 도전을 한다 이게. 이게 지금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미국은 말이죠. 1, 2차 세계대전 때 처음에는 개입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미국은 개입을 할 필요가 없는 나라거든. 미국이라는 게 큰 대륙이 있고 양쪽에 대서양이 있고 태평양이 있어서 그 자체가 천혜의 그 요새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옆에 국가들이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의 위협이 되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굳이 유럽에서 일어난 일에 전쟁에 개입을 해서 젊은이들을 죽이고 싶지 않은 것이 미국의 기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게 독일이나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상선대, 연합국의 상선대를 그냥 그 대서양에서 격출하다 보니까 미국이 잠수함으로 격추시켰죠. 네, 미국이 물자는 말이죠. 물자는 다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피해를 입는 거예요. 또 일본한테는 가만히 있는데 진주만을 공격을 해서 미국의 함대를 다 파괴를 해버려요. 미국이 그때도 일본한테 석유를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70%를 줬다고 자원에. 그러니까 그거 다 미국을 먹으면 이제 전쟁을 이기겠다 하는데 그 어리석은 생각이죠. 어쨌든 그래 그런 가운데 미국이 불간섭주의에서 세계 모든 분쟁에 적극 개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경제력이 엄청나요.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은 물론이고 중국의 장개석, 그 다음에 유럽의 영국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나라가 미국한테서 무기를 공급을 받았어요. 이 미국의 무기 공급이 없었으면 히틀러한테 패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기 대여법이라고 해서 랜드 앤 리스 액트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걸 줘서 결국은 연합국이 승리하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물자가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이기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을 중국이 그렇게 도전을 해서는 무모한 것이다. 중국이 패망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또 전쟁의 원인이 뭐냐? 전쟁의 원인이 간단하죠. 자기 파이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패권 싸움. 패권. 내가 동네에서 골목대장이 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좋은 거거든. 인간의 속성으로 볼 때. 제국의 팽창, 경제적 이익이죠. 그 어떤 나라를 먹으면 식민지라는 게 거기서 뭐 영국이 뭐고 다 식민지에서 자원을 다 뺏어서 자 본국에 한 거예요. 그다음에 콜럼버스도 자체도 거기 가가지고 향신료니 뭐니 가져와가지고 부를 또 쌓고 그런 게 이제 하나의 그
전쟁과 분쟁과 식민지 그런 거의 원인이에요. 또 영토 확보, 또 증오도 전쟁의 원인이 되죠. 종교하고 인종 간의 갈등.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건 기독교, 유대교 또 하고 이슬람 간의 전쟁. 또 인종은 뭐 많죠. 인종도 유럽 내에서의 그 소수민족들. 아프리카 같은 네, 데서 아프리카에는 뭐 그 아직까지. 종족 간의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이념 전쟁이 또 2차 세계대전은 가장 큽니다. 공산주의하고 자유 진영과의 이 후퇴할 수 12년 없는 동안 그럼요. 이념 전쟁이 있었죠. 예, 예. 자, 그럼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전쟁이 많았어요. 베를린에도 베를린을 완전히 봉쇄해가지고 베를린을 굶겨 죽으려고 하면은 이제 그 연합군들이 베를린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소련이 믿었는데 어리석은 생각이죠. 비행기를 통해서 다 공수를 해가지고 1년 동안 먹여 살렸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거기서 이제 후퇴를 했죠. 6.25 한국전쟁이 바로 이제 가장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가장 큰 전쟁이죠. 연합국만 해도 16개국을 참전했으니까 세계적인 전쟁이죠. 사실은. 양 진영 간의 전쟁이었죠. 잘못하면 이게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사실 됐어요. 그때 그쪽이 뭡니까? 북한, 소련, 중국이 다 개입을 했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유럽도 네. 물자 지원해 갖고 네, 간접적으로 또 참전했었죠. 이게 리틀 3차 세계대전이에요. 사실상 사실 그랬던 거예요. 전쟁의 성격이 그렇다는 얘기죠. 쿠바의 소련이 그 미사일을 배치하려다가 이제 그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뻔했다고 그러고 이스라엘하고 아랍 전쟁이 벌써 한 4-5차례 전쟁을 치렀죠. 그다음에 월남전이 막 수십 년간 끌다가 결국 미국이 철수를 했는데 지금은 월남이 오히려 친미 국가가 됐어요. 왜냐하면 중국 때문에 중국이 뭐 월남을 또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뭐 중동 전쟁, 9.11 테러, 이라크 전쟁,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 최근에 또 시리아, 네 시리아 뭐 지금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21세기 문명 국가라는데 많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상으로 보면요, 네. 역사는 발전하는 게 아니고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네.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과학기술은 발달했는데 생활이 좀 편리될 뿐이지 네. 인간의 본질적인 권력과 지배력 이거는 그대로 살아서 인간의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쟁을 막으려면 동맹이 필요해. 혼자서는 안 되니까 동맹을 맺는 거예요. 이번에 요즘 이제 그 네. 다자 동맹이라는 말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하고 굉장히 친해서 나토의 연락사무소가 서울에 생겼는데 중국이 거품을 불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비난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우리는 한미일 동맹도 중요하지만 나토까지 해서 유럽 국가까지 해서 그래서 같이 윤석열 이렇게 대통령이 6월 달인가 예,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예, 나토 예. 정상급 회담에 네.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회원국은 안 되겠지만 네. 적어도 옵저버는 뭐 당연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벌써 이제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는 단계고 그 안보 협력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봐도. 예, 그래서 컬렉티브 시큐리티라고 합니다. 집단 안보. 이것이 인간이 또 지혜예요. 동네에 큰 깡패가 있으면 이 밑에 그 작은 애들이 뭉쳐가지고 대항하는 거예요. 다자 동맹이죠. 네, 다자 동맹입니다. 그것이. 예, 이제 자, 그래 이제 조금 얘기가 길어지는데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왜 그런 그 전쟁을 하고 하는 거 하나의 그 역사적으로 잠깐만 고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러시아 혁명의 이제 비극입니다. 이게 러시아가 혁명을 일으켜서 결국 행복하고 국민이 잘 살게 됐냐? 그게 아니고 끊임없는 숙청과 살인과 또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것이 뒤따른 거예요. 결국은 1990년 초에 소련 동구권이 폐막을 함으로써 소련의 공산주의는 실패다. 사실 세계 공산주의가 실패가 된 거죠. 그렇죠. 80여 년 만에 완전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라는 것이 이제 구제정 러시아 있잖아요. 로마노프 왕조 때 그 모순이 많았잖아요. 귀족 사회에다가 사실은 러시아가 1861년에 농노 해방령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뭐 농민들이 해방에 대해서 좀 좋은 세상을 맞이하는 건데 여전히 그 구체제, 이 귀족 사회라는 것이 여전히 온전을 했고, 제가 우리 강 목사님하고 바이칼 갔을 때 그 유럽의 그 데카브리스트라고 있어요. 그 1830년대 그 사람들이 나폴레옹의 그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발전을 한 거예요. 러시아가 이렇게 후진적으로 머물면 안 되고 프랑스 같은 선진적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구테타를 사실 했어요.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베리아로 유배를 쫓겨나와가지고
거기 우리가 간 곳이 그 사람들이 살았던 데인데 역시 러시아 귀족이라는 게 어디를 가도 잘 살아요. 뭐 근사하게 해놓고 사는 그런 건 있는데 그 중국 하얼빈에도 예. 그 볼셰비키 혁명 때 네네. 귀족들하고 지주들이 예. 그쪽으로 도망한 와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러시아는 뭐 어떤 숙청이 되면은 뭐 시베리아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러시아 귀족들이나 이 선각자들이 러시아 체제를 변화했으면은 이런 혁명이 안 일으키는데 러시아의 이 기본적인 모순이 여전히 기득권들이 부패를 하니까 부패라고 포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혁명이 막 그냥 일어나는 거죠. 러시아가 1905년 이때부터도 막 계속 반란과 혁명의 조짐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물론 제정 러시아의 모순에서 이제 비롯된 건 하지만 또 혁명 세력 내부에도 많은 그 분열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가 죽이고 하는 것이지 어떤 혁명 세력 하나가 정당성을 가지고 모여라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결국 혁명의 과정을 보면 정말 개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결국은 레닌이 그래도 이제 이 이론을 가지고 했는데 일찍 죽고 스탈린이 집권을 하자. 스탈린은 그야말로 도살자예요, 도살자. 백정 도살자인데. 2천만 명을 죽였다고 네, 수많은 숙청과 탄압으로 자기가 권좌에 있는 동안은 수없이 죽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일어날 때 막상 소련이 전쟁을 하려다 보니까 장군들이 없어요. 전쟁을 지휘할. 너무나 숙청을 많이 해요. 끊임없이 의심을 하거든. 자기 권력에 도전한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대숙청인데 근데 이제 소련이 뭐 대조국 전쟁이라서 그레이트 패트리어트 워라고 해가지고 민초들의 애국심을 자극해서 이 사람들이 이 인해 전술을 위해서 독일하고 전쟁을 하면서 끊임없이 독일이 뭐 인구보다 훨씬 많으니까 하면서 이제 결국 이겼죠. 뭐 결국은 엄청난 희생을 겪은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소련 한 나라가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2천만 이상이 죽었다. 소련 한 나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소련이 이 연합국에서 희생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면서 한반도의 북부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공행상으로.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스탈린 1953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6.25가 또 끝나는 원인이 됐는데 이 기득권자들이 변화를 거부했고 이 후르시초프가 반짝해서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뭐 개혁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푸틴의 등장은 네. 제2의 스탈린의 등장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푸틴이 말이죠. 러시아의 석유가스의 그 모든 국유 자원에서 팔아먹은 돈을 다 일당들이 다 가지고 있고 푸틴이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짜르에 짜르. 그때 그 푸틴이. 공산 체제가 붕괴되면서 그 당시 간부급 해당되는 사람들이 국영 기업체들을 갖다 쌍값에 자기들이 인수해갖고 지금의 큰 재벌 기업들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련은 계속해서 무력을 유지했죠. 동유럽 국가들이 반란이 일어나면 소련 탱크가 가서 무력으로 진압을 했잖아요. 그게 뭐 체코, 헝가리 수없는 국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동독도 물론이고. 자, 그래서 이제 혁명의 러시아를 제가 이제 지금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책이 이 100년 동안의 러시아 혁명의 소용돌이와 그 참상에 대해서 파헤친 책인데 이게 뭐 많은 책 중에 하나겠지만 저하고 목사님하고 이거를 잘 읽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고르바초프가 이제 마지막에 등장을 했어요. 고르바초프 옛날 고르바초프 이전의 지도자들이 전부 병든 지도자들이야. 그냥 거의 고령이었죠. 고령이고 브레즈네프가 일단 수십 년을 해먹었고 그 밑에 뭐 체르넨코 등등이 다 조금의 등극했다가 안드로포프 조금 이따 죽었어요. 조금 1년 사이에 3명의 지도자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54에 당 서기가 이제 등극을 하면서 개혁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개혁의 주 원인은 뭐겠습니까? 소련이 몰락하고 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병자를 수술을 하면 빨리 죽어요. 잘못하면 수술 잘못하면 이게 지금 고르바초프가 그런 걸 한 거예요. 급진적으로 수술을 하려고 했더니 수술이 실패를 해서 소련이 죽어버리고 또 옐친이라는 새로운 독재자와 이제 뒤에 이제 이르는 그 푸틴이 나와서 결국은 아무것도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도 다 됐지만은 말이 듣질 않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고르바초프가 또 반감을 산 것이 금주법을 시행을 했어요.
보드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소련 사람들이 보드카 먹으면 추워서 지내지도 못하고 이 알코올 중독이 돼서 그거를 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예, 이것이 이제 조금 약간 자치와 자유를 허용을 했더니 이 15개 공화국이 이제 이 틈을 통해서 다 우리 독립하겠다고 그동안에 기다려왔던 거니까 예, 제국이 무너졌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예, 예,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학습되어 있지 않으면요. 예, 예. 아무리 헌법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하더라도 예. 그거를 운영을 못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음.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견고히 쓰려면은 이게 또 시간이 좀 필요로 하는 그 학습 과정이 또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련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몰라요. 맨날 공산주의에 70년 이상 길들여져 가지고 그냥 주는 연금 가지고 먹고 살고 전부 수동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뭐예요? 자기가 민주시민이 돼서 스스로가 그 창발을 하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옐친이 또 한때 나와가지고 자기가 뭐 공산주의도 비판했지만 다 이거는 쇼고 옐친도 결국 뭐 그대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해먹다가 옐친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옐친도. 자, 오늘의 푸틴의 러시아는 소련의 체제와 부패가 그대로 답습된 나라로서 한마디로 러시아 국민들 자체가 변화를 두려워하며 소련 제국의 향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푸틴이 인근 국가들을 침공하는 기반이 됐다고 볼 수 이게 이제 있습니다. 푸틴을 제2의 짜르라고 그러잖아요. 짜르가 네. 러시아 황제를 짜르라고 네, 했어요. 그때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그럼요, 그게 그럼요. 결국 러시아 제국이 몰락을 했는데 제2의 짜르가 이 푸틴이라고 한다면 푸틴도 역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소련의 반체제 인사들이 뭐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 뭐 사하로프니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차찬 속에 태풍에 그치고 러시아의 체제는 그대로 온전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개혁이 안 일어나요. 예, 러시아 국민들 자체가 의식이 네. 그 수준을 못 따르니까요. 맞습니다. 네. 혁명이 되고 이게 발전이 되고 하려면은 따라주는 국민들의 그 대세 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몇 명의 그 혁명가에 의해서 그게 움직여지지 않는 자유민주주의의 거죠. 토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 하고 싶은 게 러시아는 처절하게 당하고 약화돼야 될 나라다 이게. 왜냐하면 세계 해독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 에너지와 낡은 군대 말고는 가진 것이 없는 어둠의 부패 권력과 민중이 무력하게 있는 그런 나라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은 뭐냐면 결국은 독재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 사람들을 못 살게 일구고 우리의 삶을 갖다 위협을 하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이게 전부 독재 전체주의예요. 이런 나라들이 전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정권 교체가 불가능해요. 독재 체제가 돼서 그 밑에 권력을 수호하는 세력들이 거기서 얼마 좀 나눠지고 밑에 민중들은 백성들은 다 노예 상태로. 그래서 이제 독재 체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적 위기 고조를 해야죠. 이게 침략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러시아는 또 소련의 영토를 일부를 되찾겠다는 망상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우크라이나는 나치스가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 나치스를 처벌해야 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무슨 나치스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국 보세요. 대만을 침략해서 중국으로 통일하겠다는 시진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영토를 넓히겠다 하는 거고 자기의 그 통치권을 갖다 더 강화하고 더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의도가 좀 동일하네요. 꿀을 갖다 빨아먹으면서 단 꿀에 빠져 죽듯이 그런 거예요. 이게 독재 체제가. 그러니까 이란은 뭐죠? 이란이 지금 러시아에 무기 지원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망해가는데. 이란도 지금 뭐 히잡 쓰는 거를 종교 경찰이 죽여가지고 여인을 전국적인 시위가 지금 번지고 있죠. 체제 위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 국민들이 하는 소리가 병들고 죽어가는 노인 하메니가 종교 지도자잖아요. 최고 지도자인데 거기에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없다는 거죠. 네, 지금 자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국민들이 지금 서서히 이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 저 바로 위에 있는 우리 얼마 뭐 몇십 킬로 안 가면 있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핵으로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돈을 줘서 평화를 유지한다는 또 세력이 있는데 어이가 없는 거죠.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건데 북한이 이거 포기하겠습니까? 자기들의 생명줄인데 북한은 망하기 전에는 그 포기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결국은 김정은
1인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죠. 모든 그 독재 국가들이 스스로 개혁하고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망함으로 인해 갖고 맞습니다. 네, 바로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켰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해서 독재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이 인류를 갖다가 구원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전 세계 독재라는 것이 인류와 전 세계 공적이다. 이건 없어져야 된다. 그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조금 슬라이드는 몇 카트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오늘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